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부력이 생기는 이유와 부력과 밀도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부력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력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예로는 물건을 싣고 바다를 이동하고 있는 수많은 선박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다를 통한 운송은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99.8%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운행하는 배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의 안전한 운항을 하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사항은 배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출렁이는 우리를 항해할 때 매서운 비바람까지 불면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최악의 경우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에는 흘수라는 선박의 부력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와 전복 방지를 위한 평형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흘수란 배가 물에 얼마나 잠겨 있는지 알려주는 표시선입니다. 배의 바닥을 0이라고 했을 때 짐의 유무에 따라 배가 잠기는 정도가 다른데 물에 떠 있는 부분으로는 배가 얼마나 잠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물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시선입니다. 만재흘수는 배가 화물 또는 사람을 적재할 수 있는 최대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배가 건조되면 배의 형태, 크기 등에 의해 밀도가 결정되는데 배가 너무 많은 물건을 실어 배의 밀도와 물의 밀도 차이가 작아져 전복되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화물의 최대 적재량을 표시해 놓은 선입니다. 물의 온도가 높아 밀도가 낮은 적도 지방과 여름인 곳에서는 만재흘수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물의 온도가 낮아 밀도가 높은 극지방과 겨울인 지역은 만재흘수가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짐을 너무 많이 실어 만재흘수가 잠긴 선박은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항이 불가능합니다. 배가 좌우 또는 앞뒤로 흔들리는 경우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형수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와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평형수는 배의 바닥과 좌우에 채우는 물을 말합니다. 평형수를 채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의 무게를 늘려 무게 중심을 낮추는 역할. 선박의 경우 항상 짐을 가득 싣고 다닐 수 없습니다. 배가 짐을 싣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항해하면 물에 잠긴 부분이 작아 무게 중심이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작은 힘이 가해져도 무게 중심을 잃어 전복되기 쉽습니다. 무거운 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출렁거리는 바닥을 뛰어가면 중심 잡기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평형수는 배의 무게 중심을 아래쪽으로 내려줌으로써 오뚜기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배의 외력이 가해져도 쉽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배의 균형을 잡는 역할입니다. 배에 화물을 실을 때 앞뒤의 무게가 다를 경우 앞으로 또는 뒤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때 반대쪽에 물을 채워 균형을 맞춰줍니다. 배는 파도나 풍랑이 치면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짐폭이 점점 커져 배가 전복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형수를 사용합니다.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면 펌프를 이용해 왼쪽으로 물을 보내 균형을 맞춰주고 반대쪽으로 기울면 다시 평형수를 반대로 보내 배의 흔들림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력을 설명할 때 물 위에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이용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력은 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체인 공기 중에서도 부력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기구와 비행선이 있습니다. 비행선과 열기구는 밀도가 낮은 기체를 사용하거나 내부의 공기를 가열해 밀도를 낮춰 부력을 형성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값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질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물질의 부피를 늘려주면 밀도는 작아지게 되는데 열기구와 비행선은 이 원리를 이용해 하늘을 떠다닐 수 있습니다. 공기는 물보다 밀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비행선과 열기구가 부력을 얻어 날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기체가 필요하므로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힌덴부르크호의 경우 길이가 245m로 사람이 만든 가장 큰 비행기보다 4배 가까이 큰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사용 가능한 공간보다 기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행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수소 또는 헬륨 기체를 비행에 사용하는데요.
밀도가 가장 낮은 수소를 사용한 독일 나치의 핸덴부르크호가 1937년 5월 6일 미국 뉴저지 레이크어스트 해군 항공기지에 착륙하던 도중 원인 미상의 사고로 폭발한 사건 이후 수소는 폭발 위험이 커 밀도는 조금 크지만 안전한 헬륨 기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기구는 내부의 공기를 가열해 공기의 밀도를 낮춰 부력을 얻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열기구는 버너로 열기구 내부의 공기를 가열해 내부 공기의 밀도를 줄여 부력을 발생시킵니다. 부력을 이용해 뜨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공기를 가열해야 하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3개월치의 가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열기구는 뜨기 위한 장치는 있지만 이동을 위한 장치는 없는데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할까요? 그 비밀은 고도차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이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열기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고도 차이에 따라 다른 바람을 이용해야 하므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공기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운전해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력이 이용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력도 결국은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 중 하나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중력에 관하여 설명하는 동영상에서 중력은 질량과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밀도에 대입해보면 밀도가 크면 1ml 부피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럼 밀도가 큰 물체와 작은 물체가 있을 때 밀도가 커서 중력을 더 많이 받는 물체가 아래쪽에, 밀도가 작은 물체가 위쪽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제가 부력을 설명할 때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요? 따라서 부력도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열기구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 비행의 역사에 관해 정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행의 역사에 관한 동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